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서해의 제주도 탄생, 뜻밖의 잘 모르던 거대한 섬. 2. 폴란드보다 먼저 계약 지시. 3. 아람코 충격선언의 환구시보 아연 실색.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불침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소형 도서지역 공항 중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도공항 3개 공항 중에서 현재 울릉공항이 개항을 목표로 진척이 가장 빠른 상황이며 그 다음은 백령공항, 그 다음은 흑산도공항으로 추진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바다에서 제주도와 흡사한 인기 관광 명소가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해바다 하면 어떠한 섬들이 떠오르시나요? 한국 대부분의 인구가 서해 연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떠오르는 섬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로 유명하지만 분단의 상황, 해상 교통망 미비 등의 연유로 서해 연안이 관광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꾸준한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한국 서해 연안 도서지역의 관리 부실 우려가 생기고 있고, 이 빈틈을 노려 중국의 어선들이 서해 연안을 장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해 연안 섬들의 인구를 늘려라. 서해 연안의 도서지역 인구 감소 문제는 국토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해안에 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사작전 훈련을 하는 등 매우 민감한 수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군산 등에는 세계 최대 미군 기지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서해바다 일대가 한중 양국의 첨예한 패권 대립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 연안의 도서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우리 국민들이 많다면 국민들 스스로 중국의 스파이, 어선 등을 감시할 수 있고 우리 국토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마치 조선시대 섬의 인구를 강제로 비우는 정책인 공도정책의 상황처럼 한국 서해 연안의 인구 감소는 매우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망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월도 드론 기지. 드론은 이제 세계 무기시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의 경우에는 전투기보다 값이 저렴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무기로 등극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한 대의 전투기보다 여러 대의 드론이 오히려 효과적인 전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드론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드론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의 주요 드론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드론 기지가 최초로 생길 전망입니다. 바로 자월도 드론 기지입니다. 이곳은 군사적 목적의 드론 기지가 아닌 PAV, 퍼스널 에어 비클, 즉 자가용 드론 개인 비행체 이륙 기지가 새로 생기게 될 전망입니다. 이 드론 기지가 활성화되면 서해 연안의 드론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자가용 드론은 꿈 같은 일이었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의 자가용 드론 운용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안 지역 바닷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해 연안 도서지역의 드론 기지 구축은 한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덕적도의 제주도와 서해에는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있고 여러 개의 섬이 있음에도 핵심이 될 만한 관광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적도라는 섬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덕적도는 서해, 경기만에서 군도를 이루며 상당히 큰 넓이와 규모를 자랑합니다. 때문에 덕적도에 많은 인구와 관광객 확보만 가능하다면 서해의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를 만들어내어 많은 인구가 증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2024년부터 한강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경인 아라뱃길을 통과하여 덕적도까지 연결되는 해상 여객 루트가 개설됩니다. 1000톤급에서부터 향후 5000톤급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 노선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여의도 덕적도 노선이 한 차례 개통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강의 교량들 밑으로 큰 선박이 오고 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37톤 70인승 규모의 소형 선박이 운항됐습니다. 탑승률이 75%의 예약 대기 기간만 3개월이 걸릴 정도로 소위 대박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노선은 밤섬 람사르 습지 등의 환경오염 등의 우려 등으로 수년간 중단되었는데 최근 한강의 교량들이 1000톤 5000톤급의 대형 사이즈 선박이 운행 가능해지게 되면서 최대 1000명까지 탑승 가능해지게 됐고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에서 한 번에 1000명 단위의 여객 인원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덕적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한 번에 환승 없이 동해바다 수준의 깨끗한 바닷물과 경치 해변을 자랑하는 덕적군도에 어마어마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흑산도공항 생각보다 빨리 추진되나 흑산도공항이 새만금 공항보다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국립공원 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조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는 서해에서 가장 외딴 섬들 중 규모가 큰 섬으로서 그동안 교통이 매우 불편해 꾸준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함에도 관광객들은 쉽게 엄두내지 못하는 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중국과 한국의 해상 분쟁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 흑산도에 공항이 생기게 되면 마치 울릉공항과 흡사한 불치망모와 같은 안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것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흑산도 공항 건립에 발목을 잡고 있던 국립공원 문제가 해소되면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울릉공항 사이즈 확장할 듯 가장 사업 추진이 빠르고 이미 착공 및 준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울릉공항의 경우에는 경북도 측에 의해 좀 더 길이를 연장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펠러 기종밖에 이착륙을 못해 울릉공항의 사업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제트 기종의 이착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소형 제트 항공의 중심지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옮겨올 모양입니다. 현재 세계 소형 제트 항공기를 주도하는 나라는 브라질이었습니다. 국토 면적이 큰 브라질은 부자들을 위한 소형 제트 여객기가 발달해 엠브레어라는 항공기 제조업체가 유명합니다. 사실상 소형 제트기 시장을 이 항공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최근 경상북도에 엠브레어 지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도서지역의 제트기종 취향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입니다. 울릉공항의 사이즈 역시 확장되면 엠브레어뿐 아니라 다양한 제트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흑산도, 백령도 등의 소형 공항까지 확대된다면 국내에 막대한 소형 제트기 조화,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릉도 공항은 대대적인 사업성 확장에 나선 상황입니다. 국내 면세점까지 추진을 하면서 울릉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저렴하게 국내외의 명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항, 면세점까지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울릉공항에서의 소형공항 운영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소형 도서 역시 글로벌 한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급부상하는 드론 산업. 한국의 도서 연안 지역의 관광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게 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산업은 다를 아닌 위그선 교통망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의 위그선 제조업체는 이탈리아에 내척 16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보이면서 한국의 위그선 기술이 국제적인 인정과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목적에서 위그선의 가치가 더욱 조명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최근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국의 제트스키 망명을 한 사건 때문입니다. 최근 한 중국인이 14시간 만에 놀이기구용 제트스키를 타고 망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 이 제트스키가 인민해방군의 상륙정이었고 수천여 대가 있어 한국 연안에 무장한 상태로 상륙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그선이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해상인의 전술을 막을 수 있고 또 최근 급증하는 중국의 어선들을 퇴치 단속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산업 발전에 앞서서 빠르게 한국의 도서지역 연안 외딴 섬들의 관광지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서 소개한 인천의 자월도, 덕적도, 서해, 흑산도나 백령도, 동해울릉도 같은 도서 관광지들의 최근 개발은 단순히 관광 용도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 국토 안보를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SAM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SAM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샵 처음 봤다, 너무 멋있다,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멋지다. 샵 이 영상을 최소 5번 봤다. 아이언맨이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SAM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애드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 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SAM의 직격 요격체, KV 킬 비이클, 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SAM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 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SAM은 최대 50에서 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AM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에서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 시험 영상을 보면 LSAM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다이버트 앤드 애티튜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에서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에서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에서 50km 위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SAM 위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에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SAM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에서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 킬 비이클는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SAM의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SAM이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이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SAM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SAM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AM이 MSAM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SAM-2 개량형인 LSAM-2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AM 개발은 유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SAM-2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SAM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SAM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AM 천무 해궁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0여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SAM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SAM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쫄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이드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SAM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SAM 천궁 LL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SAM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 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억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 화학제품 운반선, 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에서 5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콜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류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 선이나 대형 컨테이너 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롬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완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화,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